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이번 1단원 지구의 형성과 역장의 마지막 단원인 지구의 자기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이 처음 배울 때는 막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조금 어색하고 좀 약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 공부하고 나면 수능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단원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새로운 거 많이 나온다고 멘탈 나갈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또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의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편각복각인데, 이제 복각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원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알죠. 근데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지구 자기장이 변화한다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되는 거고요. 뭐 벌써 다이너모 이론, 편각, 뭐 수평, 연직, 자기력, 영연변화, 일변화, 뭐 처음 보는 단어들 많이 나오죠. 그럼 보자마자 막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배우면 돼요. 배우면. 여기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새로운 게 많이 나올 뿐입니다. 익히시면 돼요. 자, 학습 목표는 지구 자기장 발생 원인, 바로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익히시면 되고, 지구 자기장의 3요소랑 자기장의 변화가 원인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형성. 지구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겠지만 지구가 마치 안에 커다란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에 막대 자석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안에 자석이 없고요. 만약에 지구 안에 자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석이 여러분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자성이 없어져요. 안 달라붙습니다. 그거를 그 자성을 잃기 시작하는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구 안쪽에 자석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자기장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자, 그걸 설명하려면 요 기본적인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것도 물리 나왔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참에 알아두세요. 물리 시간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듣는 친구들 대부분 이과생일 텐데 이거 모르시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나중에 아셔야 돼요.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전에 그거 아시잖아요. 왜 뭐죠? 코일 감아갖고 전기 흐르게 하면 막 자기장 생기잖아요. 예? 그거 실험 중학교 때 혹시 안 해보셨나요? 어쨌든 간에 전류 흐르면 자기장 생기고요.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전류 흘러서 자기장 생기고, 그 자기장이 변하니까 또 전류 흐르고, 또 그 전류 때문에 또 자기장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기랑 자기는 서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요거를 뭐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원래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전류 흐르면 자기장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자기장이 또 변하면 전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사실 이미 다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때랑 그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모든 전기가 대부분이 이 자기장을 변화시켜 갖고 만든 전기예요. 그죠? 그 막 자석 막 빙글빙글 회전시켜갖고 풍력발전이나 뭐 화력발전 이런 걸로 빙글빙글 회전시켜서 만드는 전류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잖아요. 뭐 아무튼 간에 이 자기장이 변화해서 생긴 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도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 요거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정확한 원리는 모르셔도 되는데,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생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외핵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자, 외핵은 일단 액체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들 알 거예요.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철과 니켈처럼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자도 굉장히 많아요. 외핵은 액체 상태에다가 뜨겁고 전기 전도도가 많은 철, 니켈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런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외핵이 액체다 보니까 대류를 하거든요. 외핵이 대류를 해요. 대류를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 자유전자가 막 움직이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 뭐 지구가 자전해갖고 외핵이 또 막 움직이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외핵은 내핵과 다르게, 내핵은 고체니까 못 움직이는데 외핵은 유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외핵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외핵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때문에 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전기가 흐를 수 있고 그 전기, 그 전류 때문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요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해요. 다이너모가 뭐죠? 발전기 뭐 요런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론 이름만 외워두시면 돼요. 다이너모 이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물리 시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외핵이 철이랑 니켈처럼 전기 전도도가 많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다 플러스 자유전자들도 있다. 그런데 외핵이 대류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리고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전도도가 큰 철과 니켈, 자유전자 많다고 했고, 그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자기장 만들어진다. 요 정도로만 알면 되고, 그 이론을 뭐라고 한다?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외핵이 대류를 하면서 지구 자기장이 막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참고로 멘틀도 여러분들 대류를 하잖아요. 근데 멘틀은 아시다시피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고체죠. 굉장히 천천히 대류를 합니다. 어쨌든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해봤자 3cm, 5cm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느린 속도로 대류를 해요. 반면에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멘틀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으로 대류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면 자기장의 단위가요. 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학 대학 진학하면은 당연히 필수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물리 시간 아니니까.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기장의 그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테슬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과학자 이름 딴 건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화성 가자 아시죠? 네? 그 테슬라 그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도 그 과학자 테슬라 이름을 딴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도 과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과 관련돼서 요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편각, 복각, 전자기력,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요것들이 뭔지 오늘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자, 하나씩 일단 가볼게요.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그 지구과 원을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뭐죠, 여러분들? 나침반이죠? 나침반에 요 빨간색이 N극인 거 아시죠? 요 파란색이 S극이고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죠, 여러분들? 북쪽을 가리키죠? 그죠?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자,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 요 북극 근처죠. 북극 근처의 자성이 S극일까요? N극일까요? 아니, 그 N이 북쪽이니까 여기가 N극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북극 근처는 S극이에요. 그러니까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N이랑 S가 서로 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북쪽이 S극을 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남극 근처는 무슨 극? N극이니까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지구 내부에 막대자석이 있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닌데 마치 커다란 막대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막대자석이 그려져 있는 거지 실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북극 근처를 북극이 무슨 극? S극이고요. 남극이 N극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해주면은 과거에 위에가 지금 S극이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이 S극이었던 적도 있고 이게 획가닥 뒤바뀌어서
위에가 n극이었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가 s극이었을 때를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지금이랑 똑같은 식이었죠. 그 다음에 거꾸로 위에가 n극이었을 때도 있는데 그때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이거 지구과학 1에서 다 나오는데 지구과학 1 공부 안 하고 듣는 친구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해드리면요. 잠깐 보세요. 여기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자, 말해보세요. 지구에서 자전축이랑 요거 만나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북극이잖아요, 북극. 아시죠? 여기는 뭐라고 하죠? 요 지점? 그죠? 남극입니다. 요 정도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 가운데 있는 요 라인, 딱, 반띵한 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도라고 하죠? 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나침반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나침반에서 요 N극이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지 않아요. 얘가 북쪽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나침반 N극이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지 않고 살짝 옆에를 가리켜요. 뭐 여기라고 해볼까요? 대충? 뭐 요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북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북극이라고 합니다. 자기북극. 줄여서 자북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 북극이랑 자북극이랑 다르다는 얘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기북극을 다른 말로 자북극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자북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이 북극 원래 오리지널 북극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리상 북극이라고 하고요. 지리상 북극. 실제 그냥 오리지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북극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북극이라고 해서 진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부분도 정확하게 남극이 아니에요. 그 살짝 옆쪽인데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뭐라고 할까요? 남극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자남극 자남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자기장에 의한 북극과 남극은 실제 북극과 남극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 자기장에 의한 적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따로 있어요. 지구 자기장에 의한 적도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적도라고요. 자기적도. 그래서 실제 적도를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지리상의 적도라고 지리상 적도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리상 적도는 완벽하게 이렇게 일자잖아요. 근데 자기 적도는 사실 뭐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리상 적도 같은 경우는 지구를 구 형태로 한 다음에 정확하게 반띵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그 반띵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북극이랑 자기 남극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뭐 일자, 뭐 시험에 나올 땐 거의 일자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일자가 아니다. 꾸불꾸불하다. 자기 적도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북극, 여기 남극, 그죠? 그리고 자기 북극, 자기 남극인데 저기 지리상 북극, 지리상 남극 또는 진북, 진남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북극, 자기 남극 그리고 자북극, 자남극, 자북, 자남 이런 식으로 줄여서도 부른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줄게요. 써두실 분들 써두시고요. 지리상 북극, 진북, 지리상 남극, 진남, 지자기극, 자극.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지자기 북극이랑 그냥 자기 북극이랑 엄밀히는 조금 다른데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자기 북극이랑 자기 북극이랑 똑같은 걸로 해버리셔도 됩니다. 됐죠? 실제로도 거의 비슷한 거고요. 이거 자북이라고 하고 이거 자남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기 북극이랑 지자기 남극을 합쳐서 지자기극이라고 해요. 줄여서 자극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뭐 자기극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비슷하니까 용어가 그죠?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북극이라는 건 이제 자성이 S극인 지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자극기에는 이제 북극 근처에 위치를 했잖아요. 역자극기에는 거꾸로 남극 근처가 이제 S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극 근처가 이제 자기북극으로 변합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자기력선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구의 지구뿐만 아니고 그 자석 근처에 자기장이 미치는 그 힘, 그 라인을 우리가 자기력이 미치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뭐 자석 갖다 놓고 철가루 뿌리면은 막 요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그 자기장에 의한 힘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걸 정해뒀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뭐냐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물리학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N에서 S.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지구과학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다음은 자기장의 방향이다 해놓고 화살표가 나온다면은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S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기력선 위에다가 나침반을 올려두면은 나침반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 자체가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애매한 위치에 이렇게 나침반이 있으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향해서 나침반의 N극이 향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그럼 보시면, 자, 이 지구를 땅 반으로 나누면요, 이게 아무래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북반구, 정확하게는 이제 자기적도의 북쪽이겠죠. 위쪽. 자기적도의 위쪽. 북반구에서는요, 이게 땅으로 자기력선이 처박혀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땅을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북반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남반구에서 보면 정확하게는 자기적도의 남쪽, 자기적도의 남반구에서는 이제 자기력선이 땅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땅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남반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1이랑 2에서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1에서는 이게 역자극기면은 반대로 돼요. 역자극기면은 위에가 N극이 되니까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북반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2에서는 사실 지구의 그 역전 현상, 그러니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를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아무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요게 어디예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땅으로 쳐박고 있잖아요. 자기력선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지금 자기력선이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평행하죠. 땅이랑. 자, 이거는 자기적도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자기적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자, 지금 정자극기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남반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북반구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북반구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적도의 북쪽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거의 그냥 비슷하게 일치해서 나오거든요. 요것도 이제 북반구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더 밑으로도 확 꺾여 있으니까, 얘는 비스듬하게 꺾여 있는데 밑으로도 확 꺾여 있으니까 얘가 더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아까도 봤겠지만 자기장이 그 나침반을 놨을 때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 나침반이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나침반은 이렇게 수평 방향이어서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만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오리지널 나침반은 이렇게 365도 싹 다 3D로 전부 회전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요, 북반구에서는 자, 여기가 이제 수평면이라고 하면 수평면 기준으로 나침반이, 자,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기력선이 땅으로 쳐박는다고 했죠? 나침반도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똑같이 밑으로 쳐박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나침반도 똑같이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적도에서는 이제 평행하게 되는 거고요. 왜 그렇다? 나침반도 자기력선을 따라서 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자기력선이죠.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땅으로 쳐박고 있는데 요 나침반도 땅으로 쳐박고 있죠. 그래서 수평면과 요 나침반이 밑으로 기울어진 요 사이에 각도가 있겠죠. 자, 이거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 지구과학 원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복각. 근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 있을까봐 알려줬고요. 복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각이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북극에선 어떻게 돼요? 자북극에서는 이제 자기력선이 완전 땅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침반이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복각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적도에서는 이게 지면이랑 평행하게 나침반이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안 기울어지니까 복각이 0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적도와 자기적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복잡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구분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북반구에서는 밑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복각이 플러스라고 하고, 남반구에서는 위로 거꾸로 올라가죠. 그죠?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거꾸로 나침반이 위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밑을 향하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복각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자극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북극 90도, 자남극 마이너스 90도, 자기적도 0도라는 거 복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이 복각이 20도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이 복각이 마이너스 4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지역은 북반구, B 지역은 남반구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각이 뭐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마이너스는요, 여러분들, 그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그러니까 그 복각의 방향을 의미를 하는 부호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뭐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애매하니까 시험에서도 복각이 뭐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복각의 크기가 뭐가 더 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결론, 복각이 뭐가 크냐고 물어보면 절대값 씌워서 판단해라. 그럼 요게 더 복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극으로 갈수록 이제 복각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극은 결국 북극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복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위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복각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각이 40도인데 위도 40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구과학 1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 G2에서는 거의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복각이 60도다 그러면은 거기는 위도가 한 40도인지요. 뭐 요런 식으로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각 가볼게요. 편각은 뭐냐면요. 그 실제 북쪽, 진북 있죠. 진북.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북쪽. 거기를 진북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북쪽이랑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랑 아까 다르다고 했죠. 그 사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을 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복각은, 자, 결론. 복각은 땅 밑으로 쳐박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하는 거고, 편각은 진짜 북쪽이랑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북쪽이랑 가리키는 그 사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거 여기가 이제 지리상 북극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찐 북쪽이죠. 거기 이제 지리상 북극 방향에 이제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성 방향이라 있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얘 실제 북쪽은 여기인데 나침반 N극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자북극. 자, 요 각도가 얼마다? 뭐다? 요 각도를 편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편각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동편각이랑 서편각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지금 실제 북쪽에 대해서 자북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실제 북쪽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왼쪽이 서쪽이잖아요. 이거를 서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편각을 우리가 편각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편각이 요 지점 해볼까요? 예를 들면 요 지역에서 측정을 해보면 땅 위 하자. 요 지점에서 해보면 실제 북쪽은 여기인데, 그죠? 실제 북쪽은 여기인데, 실제 북쪽 기준으로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오른쪽을 향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오른쪽을 향할 때 동쪽을 향한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동편각, 그리고 편각이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북쪽 보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진북과 자북이 같은 곳을 향하는 지역이 편각이 0도라고 돼 있는데, 뭔 얘기냐면,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요 지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어갖고 요 지역 한번 해볼게요. 요 지역에서는 북쪽 방향이랑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일직선,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을 잇는 요 일직선상에 있는 지역들은 다 편각이 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상 북극이랑 자북극 사이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가리키는 방향이랑 실제 북극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각이 몇 도?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연습을 해보면, 자, 여기 ABC 지역 싹 다, 자, 편각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좀 뭐 C 지역 먼저 보면, 일단 전부 다 북쪽 방향은 요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를 향하는데, 실제 나침반은 그거보다도 왼쪽을 가리키죠. 왼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을 가리키니까 서편각, 편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 복각은 대체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편각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이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B, C다 한번 해볼까요? A 지역에서 편각은 얼마죠? 지금 자북 가리키는 방향이랑 북극 방향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편각이 A는 0도가 되는 거고요. 자북과 북극을 잇는 일직선상에서는 편각이 다 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 지역에서는 자 북극 방향이 요 방향이고요. 그리고 자북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원래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죠. 왼쪽, 서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편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C도 가리키는 방향이랑 나침반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편각이 같은 라인에서 0도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A랑 B 지역에서 편각이 ABC에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한번 해봅시다. A 지역은 자,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북극이에요. 지구를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럼 A 지역에서는 북극 방향이 요 방향인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A 기준에서. A에서 사람이 C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북극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그죠? 오른쪽이니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편각이 되는 거고, 편각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에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편각이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B는 어떻게 돼요? B에서도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은, 자, 북쪽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겠죠. 자북극을 향해야 되니까 왼쪽. 그러니까 얘는 편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서편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C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자북극이랑 북극 사이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각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없고 그냥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어떤 사람이 나침반을 든 상태로 이동을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쭉 이동을 했을 때,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뭐, 여기 있을 때 막 그려보고 안 그러셔도 돼요. 자, 그냥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수치가 편각 분포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편각이 0인 지점이었어요, 여기는. 그죠? 편각이 0인 지점이었는데, 요로 가면은 편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커지죠? 편각이 0도에서 30도로 됐잖아요. 플러스로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편각이, 자, 여기를 진짜 북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편각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나침반이 점점 더 오른쪽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뒤에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왼쪽이
전 세계의 그 편각 분포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이 이제 그 복각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각 분포는 대체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정확히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상으로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도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고, 편각 분포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편각은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3D로 보면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평면 지도에서 나타낸 건데, 요게 이제 둥그런 지도에서 요거 두 개 보고서 뭐가 복각 분포고 뭐가 편각 분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위도랑 대략적으로 나란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복각 분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이게 편각 분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저기 남쪽 이게 편각 분포. 편각을 이제 북극이랑 남극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복각을 북극이랑 남극에서 바라보면 역시 고위도 근처가 복각의 크기가 제일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보고 대략적으로 자북극이랑 자남극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여기 어디겠죠?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편각보다는 복각 분포를 보고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복각이 90도인 지점이 자북극일 테고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이 자남극일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막 새로운 거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든가요? 좀 이게 너무 힘들면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잠깐 스톱하고 쉬었다가 좀 들으세요. 또 뭐 게임하지 마시고 휴대폰 한번 틀어갖고 게임 시작하면 1시간 훌쩍인 거 아시죠? 힘내갖고 합시다. 자,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어떤 지역에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구의 자기력이요. 응? 근데 이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그 힘의 크기라는 거 알 테고, 화살표의 방향은 자기력의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보고도 여러분들 아셔야죠. 지금 땅으로 쳐받고 있으니까 북반구인 거 아셔야죠. 근데 이거를 벡터분해 배웠죠. 지난 시간에 벡터로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 자기력의 줄임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력을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벡터 분해는 배웠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랑 나란하게 해서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쪼개고 이게 지면이랑 수평한 방향이랑 수직인 방향 두 개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 지면과 수평한 방향을 우리가 수평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연직한 방향, 직각인 방향을 연직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실제 자기력을 우리가 전체 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두 개로 쪼갰을 때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전자기력은요, 아무래도 자기장이 어디서 그냥 세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전자기력이 어디서 세냐고 물어보면은 이 극지방 근처가 이 자기력선이 빽빽해요. 자기력선이 빽빽하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예요. 뭐 물리학적으로 안 들어갈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그리고 적도 근처가 좀 더 펑퍼짐해요. 그래서 전자기력은 대체로 자극에서 이제 최대가 되고, 저기 저위도로 갈수록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자기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면이랑 평행한 방향의 자기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기력선의 모양만 봐도 알죠? 자기적도 부근에서는 전자기력 자체가 아예 수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적도에서 수평자기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고위도로 갈수록 연직자기력이 세지죠. 그러다가 어디서 최대가 된다? 어디서? 저기 자기북극이랑 자기남극에서 연직자기력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직자기력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북극이랑 자기남극에서는 연직자기력이 제일 센데 수평자기력은 엄청 약하고요. 자기적도에서는 수평자기력은 센데 연직자기력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전자기력 분포고 요게 수평자기력, 요게 연직자기력 분포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구분을 할지를 한번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수치가 전자기력이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평이랑 연직자기력 합한 게 전자기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게 요거기 때문에 수치가 전체적으로 좀 큰 걸 나타내는 게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시고,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적도 기준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양쪽 끝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요게 뭐다? 연직자기력이고, 오히려 고위도로 갈수록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게 바로 수평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이렇게 동그랗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전자기력,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평자기력, 고위도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연직자기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자기력을 또 북극이랑 남극에서 바라봤을 때 그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요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수능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 그림을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저 수평자기력이거든요. 그럼 요거 보고서 수평자기력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수평자기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자기 북극이랑 자기 남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연직자기력인데, 연직자기력이 가장 센 부분이 자기 남극, 뭐 자기 북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자기장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편각, 복각, 그 다음에 자기력인데, 자기력이 이제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으로 쪼개갖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진북이 지리산 북쪽이고 자북이 지구 자기장의 북쪽, 나침반이 향하는 곳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는 3D잖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자기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수평한 방향이랑 연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눴는데, 실제로는 자기장이 이게 3D란 말이죠. 그죠?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요렇게 세 개로 X, Y, Z 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기장의 서쪽 방향 성분, 자기장의 북쪽 방향 성분, 자기장의 연직 성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통은 표현하지 않고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두 개로 하면 요게 바로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죠? 수평 방향의 자기력, 연직 방향의 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수평 방향의 자기력을 3D로 나타내자면 서쪽 성분이랑 북쪽 성분 이렇게 두 개로 한 번 더 쪼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기력이 이렇게 3D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배웠던 거고, 수평한 방향의 수평자기력, 수직인 방향이 연직자기력,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제 이 자기력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평자기력을 서쪽 성분, 그러니까 동서방향 성분이죠. 동서방향 성분이랑 남북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 수평자기력이 향하는 요 방향이 그 나침반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자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북쪽이 무슨 방향이죠? 여기가 이제 진북이 되는 거예요. 진북. 그죠? 그래서 이 자북 방향과 진북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요 사이 각도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 방향, 수평자기력이 향하는 방향이랑, 자, 얘가 밑으로 기울어져 있죠. 자기력선이. 자기장이 실제로 요 밑으로 기울어져 있는, 수평 방향에서 밑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 각도, 그죠? 밑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 각도를 뭐라고 한다? 복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시고, 편각이랑 복각이 요거랑 요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처음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전자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수평이랑 연직,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는 거, 요까지는 쉽죠. 근데 그 상태에서
수평 자기력을 또 두 개로 나뉜다. 어떻게? 동서방향 성분이랑 북쪽 방향, 남북 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을 향하는 요 북쪽 방향이랑 자북이 향하는 방향, 이 수평자기력 방향, 요 사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자기력이랑 이 전자기력, 실제 원래 자기장이 이루는 요 기울어진 각도를 복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요걸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험에서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자기력이 요거잖아요. 그죠?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 하면 요거분의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복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복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사이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가 뭔지 아시죠? 코사인 세타인 거.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설명할까? 요게 세타면 요거분의 요게 코사인 세타고, 요거분의 요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완전 생기초예요. 아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 가면은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 여기가 마찬가지로 직각인데, 자, 요거분의 요거죠. 자,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예요.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 값을 물어보면은 코사인 복각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을 물어보면 시험에서 사인 복각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적도에서는요, 그 자기적도란 얘기는 이 전자기력 자체가 그냥 저기 밑으로 안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적도는 복각이 0도잖아요. 복각이 0도니까. 그러니까 자기적도에서는 그냥 전자기력이랑 수평자기력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연직자기력이 빵입니다. 자기적도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에서는 거꾸로, 자극은 이제 복각이 90도인 지점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기력이 어디를 향해요? 완전 밑을 향하죠. 복각이 90도니까. 밑을 향하다 보니까 전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이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북극이랑 자남극에서는 수평자기력이 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자기력은 이제 자기적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자기극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고요. 연직자기력은 자기극으로 갈수록 커지고 자기적도로 갈수록 작아지면서 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정확하게 복각이 45도인 곳에서, 요게 45도인 곳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딱 45도, 45도가 되면 딱 요게 45도란 얘기는 이 전자기력에 대해서, 자, 연직자기력과 수평자기력의 크기가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복각이 45도인 곳에서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이 크기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위도가 45도인 곳 아닙니다. 복각이 45도인 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전자기력이 수평자기력이랑 똑같이 그냥 여기 자북을 가리키고 있다. 자, 뭔 뜻입니까? 여기는 자기적도라는 얘기예요. 자기적도. 자기적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북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진북에 대해서, 자, 북쪽 쳐다보고 있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20도만큼. 자, 편각이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도 서편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연직자기력이랑 수평자기력이 요 똑같은 부분이 이제 복각이 45도가 되는 지점이고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저기 자기적도, 복각이 0도인 자기적도에서는 연직자기력은 아예 없죠. 빵이고, 수평자기력이 크기가 최대가 됩니다. 거꾸로 자북극,
또는 자남극에서는 연직자기력은 최대치가 되고 수평자기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게 전자기력이거든요. 전자기력이 자기적도에서는 수평자기력이랑 크기가 똑같고요. 수평자기력이 곧 전자기력이 되는 거죠. 자기적도에서는. 자기극에서는 연직자기력이 곧 수평자기력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가 그려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그림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 빨간색 화살표가 전 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 자기력, 전자기력을 의미하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로, 세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 자, 첫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 보세요. 요 진북 방향에서, 자,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북 방향, 요 이루는 요 사이 각도가 편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각을 알면은 이 수평 방향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수평상에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상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요 각도 편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나 위로 기울어진 각도, 요 위아래로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복각이죠. 그죠?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 복각.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편각이랑 복각을 알면은 이 지구 자기장, 전자기력이 향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편각은 수평 방향에서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복각은 연직 방향, 위아래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니까 편각과 복각을 알고 있으면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화살표 길이도 중요하죠. 얘가 얼만큼 세기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연직자기력과 수평자기력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수평자기력을 알고 있으면 어쨌든 그 라인 끝에, 뭐 연직자기력도 뭐 그 라인 끝에, 어쨌든 그 끝까지만 화살표를 이으면 되는 거니까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결론. 수평 방향에서, 자, 요 전자기력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 지구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가 수평 방향에서는 편각이고, 수평 방향에서는, 그리고 위아래로는 복각. 그래서 편각과 복각을 알면은 뭐를 알아낼 수 있다? 방향을, 지구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기는 연직자기력이나 수평자기력 둘 중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죠? 요 중에서 그냥 과학자들이요, 편각과 복각, 요걸로 방향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뭐 요 둘 중 하나 정했어요. 수평자기력. 수평자기력으로 세기 알 수 있으니까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요거 세 개를 지구의 자기장, 즉 전자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서 지구 자기장의 3요소라고 합니다. 왜 수평자기력이 연직자기력이 아니고 수평자기력의 3요소에 포함이 되느냐,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 편각이랑 복각 측정할 때 나침반이 이제 뭐 완전 360도 막 돌아가는 걸로도 뭐 하려면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따로따로 측정을 하려면은, 복각의 변화를 측정하려면 나침반을 이게 세워야겠죠. 똑바로 지면이랑 세워야 되고, 요 옆에 거 돌려갖고 이렇게 수평하게 하면은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편각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서 복각을 측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편각을 측정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의 변화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여기는 좀 쉽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변해요. 서서히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19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자북극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장이 서서히 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변하니까 당연히 자남극, 자북극 이런 것들의 위치가 조금씩 미세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가 적도가 아니고 70도거든요. 막 이렇게 자기 북극이 뭐 적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서서히 그 고위도 7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이렇게 서서히 바뀝니다. 그 지구과학 원에서는 자북극 안 바뀐다고 하셔야 돼요. 자북극 안 바뀌어요. 바뀌는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구과학 2에서는 자기장이 변화한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자북극도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변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 A 지점에서 그럼 자북극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요때랑 요때 2015년이랑
1900년 요 둘 중에 언제가 A 지역에서 복각이 크게 측정이 되죠? 복각은 자북극이랑 가까운 지점에서 더 확 꺾이겠죠, 밑으로. 그러니까 2015년이 1900년대보다 더 복각이 크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북극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복각과 편각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치마다 다르겠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파리랑 런던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편각과 복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죠? 이거 여기 나타나 있는 점선은 이제 그 옛날 고지작이라고 해서 그 지구 자기장이 그 땅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분석해서 알아낸 거고, 실선은 실제 측정한 자료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파리랑 런던에서 보면은 X축이 지금 편각이고요. Y축이 복각인데, 어쨌든 간에 지구 자기장이 조금씩 변하면서 편각과 복각이 조금씩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편각이랑 복각이 변화한 거를 이제 움짤 같은 걸로 나타낸 건데 보이시죠? 조금씩 변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요. 마찬가지로 지구자기장이 변하니까 편각 복각만 변하는 게 아니고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전자기력도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전자기력, 이게 수평자기력, 이게 연직자기력인데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그럼 지구자기장이 왜 변화를 하느냐? 이것도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외핵이 대류가 변하기 때문에, 외핵의 대류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핵이 대류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핵의 대류가 조금씩 변하면서 자기장도 살짝 변하는 게 아닐까. 자기장이 그리고 변하면서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전자기력 이런 지구 자기장의 요소들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자기장의 영년 변화라고 해요. 영년 변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는 거를 이제 영년 변화라고 하고요. 영년 변화의 이제 원인이 중요한 거죠. 외핵의 대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변하기도 하지만 하루를 주기로 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지구 자기장의 일변화, 하루마다 변하니까 일변화라고 하는데, 일변화의 원인은 뭐냐면요, 태양 활동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양의 활동이 그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뭐 이게 저기 태양에서 뭐 고에너지 입자들이 날라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태양 자체가 뜨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태양에서 날라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때문에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마다 자기장이 조금씩 변한다. 이거 뭐 전리층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지구 대기 저기 위쪽에 그 이온 상태로 분자들이 찢어져 갖고 전리가 돼서 이온 상태의 원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줘서 지구 자기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일변화라고 합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요? 태양 활동 때문에 그렇다고요. 태양 활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보다는 낮의 변화가 조금 더 심하고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우리가 태양 활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겨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지금 저기 지구 자기장이 하루마다도 바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약해지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세지거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확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것도 태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태양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태양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뭔가가 불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 용어 알아두세요.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태양풍만 아니고 모든 별들에서는 에너지가 꾸준히 이렇게 막 새어 나오고 있어요. 고에너지 입자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고에너지 입자라는 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자 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에너지 입자들인데, 그걸 이제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양풍이 어쩔 땐 좀 세거든요. 태양풍이 이렇게 세게 확 불어닥치면
이게 갑자기 교란이 확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 활동이 막 엄청 심할 때고 요럴 때는 좀 느슨할 때인데, 태양 활동이 심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 그 태양풍이 폭발적으로 확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를 뭐 플레어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태양 활동이 심할 때 그 태양도 자기장이 있거든요. 태양의 자기장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면서 그 자기장이 태양의 일부분들을 좀 억제를 하면서 대류가 위쪽으로 잘 안 일어나게 태양의 자기장이 대류를 억제를 하면서 좀 주변보다 차갑게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뭇거뭇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흑점. 그래서 태양의 흑점은 어쨌든 태양의 자기장이 셀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태양의 자기장이 세면 태양의 흑점이 많아진다. 즉, 태양의 흑점이 많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라는 거,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흑점이 이게 연도별로 이게 개수 나타낸 건데, 이게 많을 때가 있고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요 많을 때를 우리가 태양의 극대기라고 하고요, 적을 때를 이제 극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태양풍이나 플레어가 이게 강하게 확 불어닥칠 때 지구 자기장이 확 급작스럽게 바뀌는 걸 우리가 자기폭풍이라고 하는데, 태양 흑점 극대기에 자주 발생한다는 거, 11년을 주기로 이제 뭐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자기장이 요렇게 바뀌기도 하죠. 지금은 북쪽이 S극인데 북쪽이 N극이었다가 S극이었다.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수십만 년에 걸쳐서 와리가리 확 바뀌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자기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북극 근처가 S극일 때를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N극일 때를 역자극기라고 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뭐 평균적으로 한 25만 년, 뭐 한 30만 년 정도마다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공부할 거 하나 없어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뭐 지구자기장의 역전은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영년 변화가 외핵 대류 변화, 일 변화가 태양 활동인데, 태양 활동 하다가 이게 확 강하게 태양풍이 들이닥치면 그거를 우리가 자기폭풍이라고 한다. 급격하게 변할 때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뒤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막 시험에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같은 게 혹시나 나올까봐, 그리고 요게 나와 있는 그 책들도 간혹 있어서 그냥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요런 용어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면, 뭐 전리층 자기권 개념, 뭐 베넬론 때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되니까 설명 한 번씩만 해볼게요. 자기권이요, 이제 자기장이 미치는 그 권역을 얘기를 하는데, 전리층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지구의 그 위쪽, 지구의 대기권의 위쪽에 보면은 그 태양 복사 때문에 대기 분자가 이렇게 찢어져서 전리된 곳, 이온 상태로 막 그 원자들이 떠다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전리가 되어 있는 층,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 대기권, 지구 대기가 한 1000km 위에까지거든요. 상공 1000km까지. 거기까지를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리층이 이제 저기 우리가 저기 뭐 전파 수신 같은 거 하는데 막 튕겨갖고 이렇게 막 전파가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통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간혹 가다가 태양 활동이 너무 세면은 이 전리층이 교란이 되면서 통신이 두절될 때가 있어요. 태양 활동이 너무 세서. 그거를 우리가 델린저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권은 뭐냐면 요거 1000km 위에, 그러니까 요 전리층보다 더 위, 그러니까 우주죠. 우주 지구 대기권 밖에 그 우주에서 그 대전입자, 역시 그 이온으로 이루어진 대전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는 공간,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자기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자기권의 끝에 부분을 자기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쫙 활동을 막 하고 있으면은 이 태양에서 날라오는 안 좋은 입자들을 이제 요 자기권이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양으로 좀 나타내 보면 여기가 충격파가 이렇게 쫙 오고 있는데, 여기 충격파를 전면으로 받고 있는 곳, 충격파 전면이라고 하고, 자기권의 끝이 이제 자기권 계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태양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A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 있죠? 요 지점, 요런 진한 지점, 여기에 이제 그 전자나 양성자 이런 애들이 막 몰려갖고 막 뺑글뺑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기를 벤 앨런 때라고 합니다. 여기에 막 전자랑 양성자들이 막 몰려갖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3D로 보면 도넛 모양으로 생겼어요. 도넛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를 저기 발견한 사람 이름을 떼서 벤 앨런 때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도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큰 거 하나랑 여기 지구 가까운데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 큰 부분을 우리가 바깥쪽에 있어서 외대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거를 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대죠. 내대에 있는 애들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조금 더 커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벤 앨런 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풍에 의해 유입된 고속의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붙잡혀서 운동하고 막 뺑글뺑글 돌고 있는 구간을 벤 앨런 때라고 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벤 앨런 때가 고에너지 우주선. 우주선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들, 전자나 양성자 이런 애들이 공중에 떠다니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태양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런 거를 막아주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알려주면은, 내대가 아무래도 좀 지구랑 좀 가까운 쪽이라 자기장이 좀 셀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은 양성자랑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오는 걸 우리가 우주선 또는 태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로 들어와요. 근데 자기력선이 이제 저기 북극이랑 남극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력선이 빙글빙글 돌면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이렇게 쇽쇽쇽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 지구의 대기랑 막 부딪혀요. 분자들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의 대기가 질소, 산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르곤 이런 애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번쩍번쩍 막 빛이 나는데, 그걸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라. 정확히 말하면 오로라의 원인은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좀 잘 알 텐데, 원자나 분자가 땅 부딪히면서 지구 대기의 분자가 들뜬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면서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면서 그게 보이는 게 오로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오로라가 뭐다? 태양풍에서 날라온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 대기에 부딪혀갖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오로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담인데, 이게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오로라 사진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 혹시 또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참고로 집에 돈이 없어서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다가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이 아이슬란드로 심지어 빚 내서 가봤어요. 선생님 공무원이라 돈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빚을 내서 아이슬란드로 한번 여행을 갔었어요. 오로라 한 번은 보고 죽고 싶어서.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찍혔죠. 예쁘죠? 직접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예쁜데 로망을 좀 깨트려 주자면, 이게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오로라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줄까요? 이렇게 보여요. 이거 오로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냥 희미한 구름처럼 보이고, 이거는 카메라 노출 시간을 야간 모드 길게 해서 찰칵해서 노출 시간 20초 이렇게 해갖고 찍었을 때만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로라가 맨눈으로도 이 정도 보이려면은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거기다가 운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구름도 없을 때, 이럴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여담이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오로라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갈 일 생기시면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로라 사진이 진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